태국 수판부리 주위 송피농이라는 지역에는 왓포캉이라는 오래된 사원 앞을 지나는 작은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원 맞은편엔 20년 넘게 매일 밤 문을 여는 오래된 죽집이 하나 있었죠. 시장 사람들은 모두 그 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그 가게는 항상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몇몇 손님들이 새벽 3시에 이상한 사람이 앉아서 죽을 먹는 것을 봤다는 똑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앞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정말로 앉아 있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이 사원 앞 죽집을 밤에는 아무도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약 6년 전 수판부리 주 송피농 지역의 3438번 국도변에 있는 오래된 시장거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곳에는 왓포캉 사원 앞에 작은 죽집이 하나 있었는데 현지인들은 푼 아저씨네 가게라고 불렀습니다. 푼 아저씨는 20년 넘게 이 가게를 운영해왔습니다. 낡은 나무 테이블 2개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시장의 단골 죽집이 되었죠. 트럭 운전사나 상인들이 늦은 밤 집에 돌아가기 전에 들러서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가게는 사원 바로 맞은편에 있어서 가게 안에서 보면 사원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법당이 보였습니다. 그 법당은 매일 밤 조용하고 어두웠는데 사원 측에서 더 이상 앞쪽에 불을 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토요일 밤이었고 날씨는 후텁지근했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손님들은 거의 다 가고 테이블 2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푼 아저씨가 가게 뒤편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접시가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가게의 단골 직원인 쌩 아주머니가 그릇을 씻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쌩 아주머니는 그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설거지했어요? 아니요. 아저씨도 들었어요? 두 사람은 가게 안 테이블을 돌아보았습니다. 방금 막 다 치웠던 그릇들이 있던 자리에 지금은 가장 구석진 나무 테이블 한가운데에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푼 아저씨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릇에 담긴 죽에서는 아직 희미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은 방금 식사를 마친 사람처럼 그릇 안에 놓여 있었죠. 이런, 또 누가 몰래 들어와서 먹었나. 푼 아저씨는 중얼거리며 가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게 앞길도 쥐 죽은 듯 조용했죠. 그는 그릇을 가져가 씻으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릇 가장자리에 손을 대자 마치 냉동실의 금속을 만지는 것처럼 지독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손을 뗐습니다. 다시 보니 그릇의 김은 사라져 있었고 국물은 마치 냉장 보관된 것처럼 차갑고 미동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아저씨. 쌩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도 누가 이렇게 그릇을 두고 갔는데 치우려고 하니 그릇이 아주 뜨거웠어요. 푼 아저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제는 뜨겁고 오늘은 차갑다니.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푼 아저씨가 새 테이블을 놓으러 왔을 때 그는 어젯밤에 있던 죽그릇이 사원 법당 앞으로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여러 그릇들과 함께 바닥에 줄지어 놓여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몇몇 그릇은 깨져 있었지만 안에는 마치 몇 시간 전에 놓인 것처럼 죽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푼 아저씨는 사원의 스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스님, 누가 여기에 죽 그릇을 가져다 놓았습니까? 스님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곳은 오래된 법당이라오. 예전에는 화장하기 전에 시신을 두던 곳이지. 아마 그들이 아직 배가 고픈 모양이요. 푼 아저씨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불안감이 싹댄지만 그는 여전히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날 밤 심륜 트럭 운전사인 한 단골 손님이 평소처럼 식사하러 왔습니다. 그는 유리창가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푼 아저씨가 죽을 가져다 주고 뒤돌아선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푼 아저씨가 돌아보니
테이블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그릇은 그대로 있었고 마치 방금 숟가락을 놓은 것처럼 그릇에서는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이, 손님, 푼 아저씨가 가게 밖을 향해 소리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쌩 아주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방금 아무도 안 나갔어요. 길에 차도 안 지나갔고요. 푼 아저씨는 길 건너편을 내다보았습니다. 캄캄한 왓 복항 사원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멀리 있는 낡은 법당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죠. 그는 마치 두 사람의 그림자가 사원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좀 볼까? 쌩 아주머니? 쌩 아주머니는 서둘러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아저씨. 너무 늦었어요. 내일 스님께 여쭤봐요. 하지만 푼 아저씨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집어들고 길을 건너 사원으로 향했습니다. 법당은 오른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었고 바닥은 모래와 풀이 섞인 흙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정말로 사람의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늙은 남자 한 명과 흰 옷을 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아저씨, 아직 가게 문 열었어요. 더 드실 건가요? 푼 아저씨가 소리쳐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돌아섰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들의 얼굴에 반사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은 생기 없는 텅 빈 눈동자였습니다. 푼 아저씨는 소스라치게 놀라 있는 힘껏 가게로 다시 달려왔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해서 다시 돌아보았을 때 법당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모든 이야기를 스님에게 했습니다. 스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법당에는 10년 전 사원 앞에서 차 사고로 죽은 부녀가 있었소. 그들은 바로 아저씨 가게에서 죽을 먹고 돌아가던 길이었지. 그 말에 푼 아저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자정이 넘으면 자신의 가게에서 죽을 먹는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음날 밤이었습니다. 가게 안에 아무도 없는데도 죽 먹는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질 그 밤이 말입니다. 그날 밤 푼 아저씨는 초저녁부터 가게 문을 일찍 닫았지만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사원 법당에 있던 늙은 남자와 젊은 여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기억 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조용히 자신의 죽집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지만 날씨는 여전히 후텁지근한데도 이상하게 마음속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쌩 아주머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저씨, 악몽 꾸셨어요? 새벽 5시부터 여기 앉아 계시던데요. 푼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 꿈에 누가 와서 밥 먹다가 그냥 사라져버렸어. 쌩 아주머니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계속 장사하길 바라나 보네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초저녁 손님은 여전히 많았지만 새벽 2시 30분이 되자 가게에는 테이블 하나만 남았습니다. 중년 남성 한 명이 캡 모자를 쓰고 조용히 말없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그는 돈을 내러와서 짧게 말했습니다. 죽은 맛있는데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무섭네요. 푼 아저씨는 흠칫했습니다. 옆에요? 누구 말입니까? 같은 테이블에 앉은 흰 옷 입은 여자요. 못 봤어요? 하지만 푼 아저씨가 돌아봤을 때 그 테이블에는 그릇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여자도 그림자조차도 없었죠. 푼 아저씨가 다시 물어보려고 돌아섰을 때 그 남자는 이미 가게를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게 바닥이 흙바닥인데도 그의 발에는 흙먼지 하나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가게를 닫은 후 쌩 아주머니는 예전 그 구석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작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숟가락이 그릇을 긁는 소리를 들었는데 가보니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이죠.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아저씨. 쌩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는 귓가에서 여자가 웃는 소리를 들었어요. 푼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합장하며 용서를 빌고 평소처럼 조용히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 가게에 와서 앉아있는 손님들 중 일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새도록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가게는 평소처럼 문을 열었고 단골 손님 서너 테이블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 푼 아저씨가 테이블을 정리하려 할 때 그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사원 쪽에서 길을 건너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허리가 굽은 늙은 남자와 흰 옷을 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예전 그 테이블에 와서 앉았습니다.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가게 중앙에 있는 죽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푼 아저씨는 다가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새우죽 드릴까요? 늘 드시던 걸로요? 두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그는 죽 두 그릇을 떠서 그들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곧 죽 냄새가 가게 전체에 퍼져나갔지만 푼 아저씨는 갑자기 온몸에 한기를 느꼈습니다. 가게 뒤에서 지켜보던 생 아주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사람들 그림자가 없어요. 푼 아저씨는 흠칫했습니다. 그는 바닥을 힐끗 보았습니다. 천장의 불빛이 선명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앉은 의자 밑에는 그림자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그때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딸깍 딸깍 하고 들려왔습니다. 그 젊은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입술은 거의 흰색에 가까울 정도로 창백했습니다. 그리고는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맛있네요. 예전처럼요. 푼 아저씨는 몸이 굳었고 손이 떨려 손에 든 숟가락을 거의 놓칠 뻔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가게 뒤편으로 갔고 감히 뒤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잠시 조용해진 후 그는 다시 나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테이블은 텅 비어 있었지만 두 그릇은 마치 방금 솥에서 퍼낸 것처럼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푼 아저씨는 서둘러 합장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후에도 가게 안에서 숟가락이 그릇을 두드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그가 보러 갔을 때 그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그 자리에 다시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죽을 먹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푼 아저씨는 문 앞에 몸이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게 안에 불이 한번 깜빡이며 꺼졌습니다. 불이 다시 켜졌을 때 가게는 쥐 죽은 듯 조용했고 테이블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무 테이블 위에는 그릇 자국조차 없었죠. 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생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뭐 봤어요? 푼 아저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 건너 사원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캄캄했던 낡은 법당에서 지금은 부드러운 노란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속에서 그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법당 한가운데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시장의 누구도 감히 그 사원 앞을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다음 날 아침 스님이 어젯밤 사원에서는 불을 켜지 않았소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푼 아저씨는 그저 낡은 법당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심장은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아는 것처럼 거세게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 밤에는 또 다른 손님들이 찾아올 것이고 그들은 단지 죽만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이후 사원 앞 죽집에 대한 소문은 시장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늦은 밤에 식사하러 오던 사람들은 자정이 넘으면 감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흰옷을 입은 사람이 길을 건너는 것을 봤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새벽 3시에 가게가 닫혔는데도 죽집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푼 아저씨도 애써 무시하며 동네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요일 밤이 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은 비가 세차게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가게 앞에 천막 간판이 기둥에 부딪히며 시끄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푼 아저씨와 생 아주머니는 양철 지붕 아래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의 새벽 2시가 다 되도록 아무도 가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빗줄기를 뚫고 가게 안으로 비춰 들어오더니 가장 끝 테이블 앞에 멈춰 섰습니다. 회색 비옷을 입은 젊은 남자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들어 조용히 주문했습니다. 돼지고기 죽 하나요. 푼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뜨거운 솥에서 죽을 떠서 그의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릇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남자는 조용히 식사를 했고 빗소리가 모든 소리를 삼켰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힐 때마다 푼 아저씨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다른 누군가가 함께 먹고 있는 것처럼요. 그는 맞은편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었던 것처럼 물에 젖은 동그란 자국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죽을 다 먹고 정확히 40바트를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헬멧을 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오토바이를 타고 떠날 때 헤드라이트는 켜지지 않았습니다. 푼 아저씨는 그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지만 마음속에 이상한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치우러 갔다가 그릇 안에 담긴 것을 보고 손이 즉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죽이 아니라 마른 재가 그릇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그릇을 내려놓고 가게 앞길을 보았지만 그 오토바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생 아주머니가 달려와 보고는 그릇 안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저씨? 누가 이런 걸 먹을 수 있어요? 푼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 아주머니, 이거 사원 뒤에 좀 버려줘요. 하지만 두 사람이 사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손에 든 손전등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켰을 때 그릇에 있던 재는 모두 사라지고 차갑게 식은 빈 그릇만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머물 용기가 나지 않아 서둘러 가게로 돌아와 바로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장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끄러워졌습니다. 한 배달 직원은 새벽 3시에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가게에서 식사하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었는데 다시 보니 그 테이블은 텅 비어 있었다고 말이죠. 제가 헛것을 본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정말로 7명 정도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소문은 더욱 퍼져나가 왓 복항 사원의 스님이 푼 아저씨를 불러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신도여, 어쩌면 그들이 해를 끼치러 온 것이 아닐지도 모르 그저 밥을 구하러 온 것일 수도 있어. 푼 아저씨는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일 밤에 누군가 신도를 도우러 올 것이니 아직 가게를 닫지 마시오. 그날 밤 푼 아저씨와 생 아주머니는 가슴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거의 새벽 2시가 다 되도록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원 앞에서 나지막한 연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푼 아저씨가 나가보니 노란 승복을 입은 한 남자가 큰 보리수나무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스님이었습니다. 몸은 마르고 키가 컸으며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가게 불을 켜지 마시오. 그들이 와서 스스로 먹게 내버려 두시오. 그 말을 마치고 스님은 사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푼 아저씨는 생 아주머니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스님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생 아주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빗소리를 들으며 서 있다가 가게의 모든 불을 끄기로 결정했습니다. 죽솥 옆에 있는 작은 등 하나만 남겨두고 말이죠. 시간이 흘러 거의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가게 앞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텅 비어있던 나무 테이블에 지금은 여러 사람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들의 얼굴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희미한 대화 소리와 딸깍 딸깍하는 규칙적인 죽 뜨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죽을 떠 뜨지 않았는데도 죽 냄새가 가게 안에 가득 찼습니다. 생 아주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저 더는 못 있겠어요. 무서워요. 하지만 푼 아저씨는 그녀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갈 거야. 새벽 3시 30분이 되자 모든 소리가 돋았습니다. 가게 안에 불이 한번 깜빡이더니 다시 켜졌습니다. 모든 테이블은 텅 비어 있었지만 모든 그릇에는 마치 누군가 정말로 먹은 것처럼 죽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구석진 테이블에는 새 동전처럼 반짝이는 일바트 동전 하나가 그릇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푼 아저씨는 조용히 합장하며 용서를 빌고 모든 그릇을 가게 뒤편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 일바트 동전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죽 그릇 한가운데에 작은 원형의 탄 자국만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이후로 아무도 자정이 넘어 그 가게에서 죽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 손님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매일 밤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푼 아저씨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그는 자신의 가게에 와서 죽을 먹는 것이 대체 누구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은 비가 막 그쳐 젖은 흙냄새가 시장 전체에 풍겼습니다. 시간은 새벽 1시 30분경. 푼 아저씨의 죽집은 아직 열려 있었지만 손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생 아주머니는 가게 뒤편에서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고 푼 아저씨는 가장 끝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캄캄한 왓 복항 사원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손전등과 아침에 스님이 준 흰 천이 묶인 끈이 들려 있었습니다. 스님은 무언가를 마주치면 이 천을 바닥에 던지고 친나반촌 경을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 존재가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줄 것이라고 말이죠. 푼 아저씨는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오늘 밤 그는 대체 누가 자신의 가게에 와서 죽을 먹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 2시 25분 사원 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어서 모래바닥을 걷는 듯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푼 아저씨는 손전등을 손에 들고 천천히 가게를 나섰습니다. 생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아저씨, 가지 마세요. 내일 다시 스님께 여쭤봐요. 하지만 푼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거야, 아주머니. 그는 길을 건너 반쯤 닫힌 사원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캄캄했고 오직 손전등 끝에서 나오는 불빛만이 앞을 비췄습니다. 땅은 아직 축축해서 걸을 때마다 질퍽한 소리가 났습니다. 마침내 사원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법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빛바랜 나무벽, 낡아서 벗겨진 천장 그림, 그리고 문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아무도 피우지 않았는데도 안에서 희미한 향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푼 아저씨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법당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사방을 훑자 방 한가운데에 놓인 긴 나무 테이블만 보였습니다. 그 테이블 위에는 죽그릇이 거의 10개나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그릇에는 죽이 절반쯤 담겨 있었고 몇몇 그릇에서는 아직 희미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푼 아저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누가 이걸 가져다 놨지? 바로 그때 법당의 다른 쪽 구석에서 숟가락이 그릇을 두드리는 소리가 딸깍 딸깍 하고 들려왔습니다. 푼 아저씨가 그쪽으로 불빛을 비추자 한 늙은 남자가 바닥에 앉아 낡은 그릇에 담긴 죽을 무표정하게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의 옆에 흰 옷을 입은 젊은 여자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녀의 숨소리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푼 아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죽 드시러 오셨어요? 그 남자는 잠시 먹는 것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재처럼 창백했고 입술은 말라서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죽, 맛있더군. 고맙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땅속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가냘팠습니다. 푼 아저씨는 몸이 굳은 채 흰 천을 꽉 쥐었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여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검은 눈동자가 없는 커다란 둥근 눈과 창백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입술이 미소를 그렸습니다. 우린 매일 밤 가게에서 먹었는데 아저씨는 못 봤어요? 그 목소리는 피가 얼어붙을 만큼 차가웠습니다. 손에 든 손전등이 깜빡였습니다. 방 안의 향 연기는 순식간에 짙어졌습니다. 푼 아저씨는 서둘러 흰 천을 바닥에 던지고 할 수 있는 한 가장 큰 소리로 친나반촌 경을 외웠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마치 수십 명이 동시에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맛있어, 더 줘. 그 소리들이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모든 죽그릇이 아무도 만지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가볍게 떨렸습니다. 손전등이 즉시 꺼졌고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푼 아저씨는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차가운 손이 자신의 손목을 잡는 것을 느꼈고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가게 문 닫지 마요. 푼 아저씨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서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손전등이 다시 켜졌을 때 법당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죽그릇은 마치 누군가 방금 식사를 마친 것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사원을 뛰쳐나와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그를 보고 생 아주머니가 놀라 물었습니다. 아저씨, 뭘 본 거예요? 푼 아저씨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아직 법당에 있어. 살아있는 사람처럼 밥을 먹고 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날이 셀 때까지 가게 앞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법당에 가보았을 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릇도 죽자국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젯밤 그가 던졌던 흰 천만이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재와 비슷한 회색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스님이 와서 보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들이 아직 배가 고픈 모양이구먼. 하지만 신도가 계속 여기에 머물 거라면 오늘 밤 그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해주게. 푼 아저씨는 침묵했습니다. 마음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그는 오늘 밤이 이전의 밤들과는 다를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은 그 탑밤 와 복항 사원이 1년 중 가장 어두워지는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님밤 시장 전체가 캄캄했고 오직 푼 아저씨의 죽집에서 나오는 불빛만이 유일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가게 앞의 천막을 흔들었고 쇠가 기둥에 부딪히는 깡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와 섞여 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거의 새벽 3시가 다 되었을 때 생 아주머니가 뒤에서 가스를 잠그러 오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밤은 가게 열지 마요. 초저녁부터 타는 냄새가 나요. 푼 아저씨는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상하네, 아주머니. 나도 그 냄새 맡았어. 그는 왓 폭항 사원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원 담벼락 옆에 커다란 보리수나무 그림자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마치 무언가가 그곳에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푼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 그들이 또 오면 뭘 원하는지 물어봐야겠어.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가게 안에서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텅 비어있던 가장 끝 테이블에서 지금은 아무도 뜨지 않은 그릇에서 죽의 김이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생 아주머니는 합장하며 부처님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푼 아저씨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듯 거세게 뛰었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늙은 남자와 흰 옷을 입은 젊은 여자, 이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 주위에는 다른 여러 형체들이 가게를 가득 메우고 서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몸이 젖어 있었고 어떤 이는 탄 자국이 있었으며 어떤 이는 몸의 절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돌아가요. 생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건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푼 아저씨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난 단지 알고 싶을 뿐이야. 그들이 뭘 찾으러 왔는지. 늙은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고 흐릿한 눈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죽이 아주 맛있군. 고맙네. 당신들은 대체 누구요? 푼 아저씨가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매일 밤 내 가게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게 무슨 의미요? 흰 옷을 입은 젊은 여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여기서 식사를 했어요. 그 말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날 밤은 오늘처럼 비가 세차게 내렸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차가 사원 앞에서 부딪혔어요. 아버지가 사람을 불러달라고 하셨지만 아저씨는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 기다렸어요. 푼 아저씨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거세게 뛰어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과거의 영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년 전 비 오는 밤, 그는 정말로 사원 앞에서 차 사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무서웠습니다. 시체를 마주할까봐 두려웠죠. 그래서 그는 가게 문을 닫고 밤새도록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푼 아저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안하오. 젊은 여자는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는 언젠가 다시 이곳에 와서 죽을 먹을 거라고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돌아온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지만 다른 소리들이 대신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말하는 소리, 웃음소리, 우는 소리가 가게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푼 아저씨가 돌아보니 수많은 사람의 그림자가 길에서부터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곧장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형체는 얼굴이 없었고 어떤 형체는 몸이 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죽 솥앞에 와서 멈춰 섰습니다. 생 아주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저씨, 가게 닫아요. 저건 사람이 아니에요. 푼 아저씨는 가스를 잠그러 가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손이 꽉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웃음소리는 점차 비명으로 변해갔고 가게 안의 불이 세차게 깜빡였습니다. 솥 안에 죽이 불도 없는데 저절로 세차게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푼 아저씨가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 내가 미안해. 내 잘못이야. 바로 그때 모든 소리가 맺었습니다. 싸늘한 냉기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늙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가게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문에 다다르기 전 젊은 여자가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그가 아저씨를 도우러 올 거예요. 동트기 전에는 가게 문 열지 마세요. 그리고 두 사람의 형체는 어둠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졌습니다. 오직 희미하게 끓고 있는 죽솥과 옅게 풍기는 탄 냄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푼 아저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생 아주머니가 서둘러 와서 그를 부축했습니다. 아저씨, 이제 그만해요. 우리 가게 닫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동트기 전에는 가게 문 열지 마세요. 다음날 아침, 왓 복항사원의 스님이 다른 노인 한 명과 함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 노인은 깨끗한 흰옷을 입고 작은 청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농따오 마을에서 온 법사요. 오늘 밤 신도를 도우러 올 것이요. 푼 아저씨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만약 이것이 제 업보라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그들을 가게 해주세요. 스님은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밤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말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모든 말을 끝까지 듣기만 하시오. 가게 앞으로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천막 간판을 다시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어젯밤처럼 깡, 깡 하고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사가 와서 10년 넘게 죽집에 깃들어 있던 존재를 퇴치하는 의식을 거행하기 전에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4월 초인데도 이상하게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초저녁부터 푼 아저씨, 생 아주머니, 그리고 스님은 가게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농따오 마을에서 온 법사, 생 차이 법사는 저녁 7시 30분쯤 도착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손목에는 흰 천을 감고 목에는 염주를 걸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쌀이 담겨 사락사락 소리를 내는 대나무 통을 들고 있었죠. 법사는 가게를 둘러본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곳에는 단지 두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오. 푼 아저씨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법사님? 사원 뒤에 저 법당은
아주 오래된 영혼들이 모이는 곳이요. 사원이 세워지기 전부터 있었지. 사원 앞에서 사람이 죽자 그들이 함께 모여 있게 된 것이요. 그 말에 푼 아저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캄캄한 왓폭항 사원을 돌아보았습니다. 큰 보리수나무의 그림자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마치 모든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법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게 한가운데에 성수가 담긴 그릇을 놓고 죽솥에서부터 입구까지 신성한 시를 묶었습니다. 스님은 옆에서 조용히 경전을 외웠고 그 낮고 굵은 연불 소리는 가게의 분위기를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밤 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면 영혼을 부르기 시작할 것이오. 누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들은 단지 돌아갈 길을 구하러 오는 것이지 해치러 오는 것이 아니오. 시간이 흘러 거의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시장을 지나던 바람이 했고 모든 것이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법사는 가게 한가운데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오른손에는 법도를, 왼손에는 대나무 통을 들었습니다. 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모따사 바카와토. 대나무 통 안의 쌀이 저절로 가볍게 움직이며 사락사락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를 가로지르던 신성한 실이 마치 다른 쪽에서 당기는 힘이 있는 것처럼 한 줄 한 줄 팽팽해졌습니다. 스님은 계속해서 경전을 외웠고 그 소리는 매 순간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쌩 아주머니가 푼 아저씨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아저씨, 가게 뒤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게 보여요. 푼 아저씨는 즉시 돌아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세차게 깜빡였고 그 그림자 속에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늙은 남자, 젊은 여자, 어린아이들. 각 형체는 재처럼 창백했고 어떤 형체는 까맣게 탔으며 어떤 형체는 눈이 때랬습니다. 모두가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법사가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들은 공덕을 구하러 온 것이오. 그러고 나서 법사는 쌀을 성수 그릇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에 불이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꺼졌습니다. 어둠이 사방을 뒤덮었고 오직 우는 소리와 가게 사방에서 들려오는 가벼운 웃음소리만 들렸습니다. 배고픈 자는 오늘 밤 실컷 먹어라. 하지만 내일은 떠나야 한다. 법사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가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죽을 떠먹는 것 같았습니다. 죽냄새가 퍼져나가 가게 안의 모든 사람이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스님의 손에 든 손전등이 한번 깜빡이더니 지금은 핏물처럼 탁한 색으로 변한 죽솥을 비췄습니다. 푼 아저씨가 가스를 잠그러 달려가려 했지만 법사가 막아섰습니다. 가만히 두시오. 저것은 이제 사람의 물이 아니오. 법사는 주머니에서 울금 가루를 꺼내 바닥에 뿌리며 점점 더 큰 소리로 주문을 외웠습니다. 옴마니 밤매훔. 가게 안에 사람 소리가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불이 다시 한번 깜빡였고 바로 그때 흰 옷을 입은 젊은 여자의 형체가 가게 한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죽솥 앞에 서 있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게를 계속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법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떠나고 싶으냐? 아니면 머물고 싶으냐?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가고 싶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무엇이냐? 그녀는 사원 뒤 법당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에 아직 저희 물건이 남아 있어요. 바로 그때 사원 쪽에서 작은 폭발음이 들려왔고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푼 아저씨가 돌아보니 낡은 법당에서 회색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법사가 즉시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저곳으로 가봐야 하오. 모두가 서둘러 가게를 뛰쳐나와 길을 건너 왓폭항 사원으로 향했습니다. 법당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방 한가운데에 작은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불을 붙인 것 같았지만 불이 붙을 만한 물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닥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법사가 막대기로 가볍게 건드려 열어보자
안에는 작은 뼈 조각들과 타담한 흰 천 조각, 그리고 여전히 반짝이는 은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분명 그 부녀의 물건이겠군. 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그들의 것이오. 제대로 묻히지 못한 물건이지. 너무 오랫동안 이곳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이오. 그는 상자에 손을 대고 눈을 감은 채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그들이 진정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소서. 법당 안에 불이 즉시 꺼졌고 희미한 연기 냄새만 남았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서 있는데 젊은 여자의 숨소리가 다시 한번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가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꿈처럼 가냘프게 들리다가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법사가 푼 아저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끝났소. 하지만 내일 해가 지기 전에 그들의 물건을 제대로 태워주는 것을 잊지 마시오. 푼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모두가 가게로 돌아왔을 때 소단에 죽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김도 탄자국도 없었죠. 오직 테이블 한가운데에 나란히 놓인 두 개의 그릇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를 위해, 다른 하나는 딸을 위해, 그리고 그 옆에는 마치 숟가락으로 나무 테이블에 그어놓은 듯한 희미한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집에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 푼 아저씨는 가게 앞에 제사상을 차리고 향 하나를 피웠습니다. 죽 두 그릇을 그곳에 놓아두었죠. 그는 고개를 들어 왓 복항 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큰 보리수나무를 뚫고 비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차이 법사가 돌아가기 전에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법당 안에는 아직 아무도 열지 못한 상자가 하나 더 있다고. 그날 아침 생차이 법사의 의식이 끝난 후 시장의 분위기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큰 보리수나무를 뚫고 비쳤고 왓 복항 사원 위에선 구간조가 조용히 지저귀었습니다. 아무도 어젯밤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푼 아저씨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게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식은 죽솥과 우리는 집에 돌아왔다 라는 말이 선명하게 그어진 가게 중앙의 나무 테이블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과 생차이 법사는 오전에 가게에 와서 두 부녀의 유골함을 사원 뒤 조용한 곳에 묻는 것을 도왔습니다. 법사는 영혼을 보내는 기도를 다시 한번 올리고 떠나기 전에 짧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소. 하지만 그들에게만 끝난 것이지. 푼 아저씨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법사님? 법사가 푼 아저씨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신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요. 그들이 이곳에 얽매여 있었던 것은 아직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요. 푼 아저씨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법사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스님과 법사는 돌아갔고 가게에는 푼 아저씨와 생 아주머니만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푼 아저씨는 다시 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처님께 절을 올릴 생각이었지만 가는 길에 그는 어젯밤 법사가 팠던 낡은 법당 뒤에 새 흙무덤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곳의 땅은 이상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서둘러 무언가를 묻은 것처럼 거칠게 메워진 또 다른 구덩이 자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연필로 희미하게 열지 마시오라고 쓰인 작은 나무 팻말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푼 아저씨는 잠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으로 흙을 조심스럽게 파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흙을 한 뼘 정도 파내자 그는 그 부녀의 상자와 비슷한 또 다른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자는 마치 불을 겪은 것처럼 가장자리가 약간 깨져 있었습니다. 푼 아저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뼈도 타담한 천도 없었습니다. 오직 낡은 종이 한 장과 푼이라는 단어가 새겨진 나무 이름표만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금칫했습니다. 이건 상자 안에 있던 종이가 가벼운 바람에 날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그것을 펴보았습니다. 가장자리가 탄 낡은 종이에는 여자의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상자를 연다면 푼에게 아빠와 내가 그를 용서했다고 전해주세요. 푼 아저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의 영상이 빠르게 되감겼습니다. 10년 전 비오는 밤, 그는 사원 앞에서 차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와달라는 비명소리를 들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는 가게 불을 끄고 아침까지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나와보니 그 차는 완전히 타버렸고 경찰은 운전자가 노인이고 20대 초반의 딸이 함께 있었으며 두 사람 모두 차 안에서 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푼 아저씨는 그 두 사람이 사고 전에 가게에 와서 죽을 먹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노인은 그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죽 맛있네요. 기회가 되면 또 먹으러 올게요. 그는 그 말이 마지막 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상자 안의 나무 이름표를 만졌습니다. 나무가 마치 안에서 응답하는 힘이 있는 것처럼 살짝 떨렸습니다.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큰 보리수 나무에서 떨어진 보리수 잎이 상자 앞에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치 늙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보리수나무 아래 서서 그에게 다시 한번 미소 짓는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젊은 여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아저씨. 그때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바람과 함께 희미하게 사라졌습니다. 푼 아저씨는 주저앉아 상자를 꽉 쥔 채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생 아주머니가 달려와 그가 그곳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 아주머니. 내 물건을 찾았을 뿐이야. 그날 그는 그 나무 상자를 같은 보리수나무 아래 그 부녀의 상자 옆에 묻었습니다. 향 3개를 피우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드리워져 있던 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그가 앉아있는 곳에 정확히 햇살이 비춰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모든 이야기가 마침내 끝난 것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푼 아저씨가 가게 문을 닫으려 할 때 그는 다시 한번 사원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낡은 법당에 촛불을 켜놓은 것 같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딸깍딸깍 하고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그는 사원을 바라보며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또 밥 먹으러 왔구나. 그리고는 가게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가게 앞에 불을 끄지 않고 마치 아직 도착하지 않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환하게 켜두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떤 이야기는 끝나더라도 인연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푼 아저씨의 죽집은 평소처럼 계속 영업했습니다. 사원 앞 귀신에 대한 소문이 서서히 잠잠해지면서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실제로 있었던 사람에게는 무언가가 아직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생 아주머니는 그만두고 앙통에 있는 아들 집으로 돌아갔고 가게에는 푼 아저씨 혼자 남았습니다. 매일 밤 그는 죽 2그릇을 떠서 예전 그 나무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한 그릇은 그 부녀를 위해, 다른 한 그릇은 그가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푼 아저씨는 지인들에게 그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서운 것이 아니라 마치 그들이 여전히 함께 있는 것 같다고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젊은 남자가 들러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이 근처로 막 이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게를 둘러보고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쪽 구석 테이블에는 왜 사람을 안 앉히세요? 푼 아저씨는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테이블은 단골 손님이 있어서 이미 앉아있거든. 젊은 남자는 약간 웃었습니다. 아, 그릇 2개가 항상 놓여있길래 아저씨가 지신에게 제사 지내는 줄 알았어요. 뭐 비슷한 거지. 푼 아저씨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식사하는 동안 가벼운 바람이 가게 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광등이 한번 깜빡이더니 잠잠해졌습니다. 아저씨, 가게 등이 낡았나 봐요. 좀 낡았지만 아직 쓸만해.
푼 아저씨는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 불이 낡아서 깜빡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러서 인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후 그는 길을 건너 왓 복항 사원으로 갔습니다. 매일 밤처럼 죽 2그릇을 들고 큰 보리 수나무 아래에 놓아두었습니다. 작은 촛불에서 나오는 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보리수 잎이 가볍게 떨리는 것이 마치 누군가 옆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푼 아저씨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밤은 새우죽이야. 내가 직접 펐어. 그리고 그는 조용히 앉아 바람 소리, 밤벌레 소리, 그리고 사원 안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숟가락이 그릇을 두드리는 딸깍, 딸깍 소리와 비슷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 맛있게 먹어. 몇 년이 흘렀습니다. 푼 아저씨의 죽집은 오래된 죽집이 되었지만 아무도 푼 아저씨가 직접 가게를 여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손들이 가게를 이어받았고 그들은 매일 밤 가게를 닫기 전에 항상 마지막 손님으로 낯선 사람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늙은 남자와 젊은 여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합장하며 감사 인사를 하고는 길을 건너 사원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 2사람이 식사하고 간 다음날 아침에는 항상 가게 안에 희미한 향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푼 아저씨의 자손들이 가게 바닥을 수리하기 위해 낡은 나무 테이블을 들어 올리기로 했습니다. 테이블을 들어 올리자 그 밑에 숨겨진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낡았지만 희미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밤에는 가게 문을 닫지 마시오. 어떤 이들은 아직 밥을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으니.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질문을 품었습니다. 사원 앞 죽집에서 일어난 일이 단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어떤 영혼들이 오늘날까지도 지키고 있는 약속이었을까?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어느 늦은 밤 숲한 불이 주 송피농 지역을 지나게 된다면 왓 복항 사원 쪽을 잘 살펴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길가에 홀로 불을 밝히고 있는 작은 가게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운이 좋다면 그 구석 테이블에 앉아 당신에게 미소 짓고는 사원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늙은 남자와 젊은 여자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